대단원 7단원입니다. 일제강점기 부분이에요. 자, 일제강점기 이 단원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영상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은요, 일제의 식민통치 단원입니다. 일제 식민통치는 1910년대 그리고 20년대 그리고 3, 40년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죠. 1번부터 내용들 보겠습니다. 1번, 자,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가 이어지는데, 이때 일제가 식민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중심기관, 일제강점기는 이 조직 만들면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바로 총독부, 조선 총독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조선 총독부의 우두머리 직책 총독은 일본 왕의 직속으로 의회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을 거느리게 되죠. 2번입니다. 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둔 조직인데요. 3.1운동 전까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추원이죠. 일제 총독부에게 자문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말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3번입니다.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 40년대 통치 방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대는 무단 통치, 20년대는 문화 통치, 3, 4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 4번 보죠. 헌병 경찰 통치. 자,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헌병 경찰 통치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 시기 때 언론 집회 등 자유 여러 가지가 금지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1910년대의 이 제도가 경찰범 처벌 규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정책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무단 통치 시기의 정책으로서 한국인들에게 매질을 가했었네요. 바로 태형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태형령은 1910년대를 대표하는 통치 방식 정책인데 문화 통치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폐지되게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1910년대 마찬가지로 제정된 정책인데요. 회사 설립의 요건을 허가제로 명시하게 됩니다. 1910년대 경제수탈 정책인 회사령, 회사 설립에 대한 허가제, 무단 통치 시기. 이는 1920년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폐지되지요. 자, 7번. 1910년대 그러면 여러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이런 것들이 다 1910년대 우리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무단 통치 시기와 관련 있다라고 교통 정리하시고요. 8번, 1910년대 토지에 대한 정책이네요.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는 근대 정책을 표방했으나 사실상은 토지를 약탈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농민들의 경작권을 부정했네. 바로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은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이런 성격의 제도이고요. 그리고 약탈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동양척식 주식회사 운영이 병행되는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설립된 회사다라고도 봤었죠. 9번, 토지 조사 사업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뭐가 증가하나요? 기한부 소작농이 증가한다. 이는 기한부 소작농이 증가했다는 것은 농민의 그 생활 처우가 어려워졌다. 소작농민이 오히려 더 몰락했음을 보여준다. 왜요? 경작권이 부정되었으니까.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한 내용. 10번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토지관리기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제강점기 이전에 설립. 11번 1910년대 헌병의 일반 경찰 업무 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헌병 경찰 통치 시기에 해당하죠. 1910년대는 무단 통치 때 이 헌병들은 이런 제도를 우리가 헌병 경찰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무단 통치 때 헌병 경찰 제도. 12번 일제강점기 식민차 착취 기간인데요. 당시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일제가 운영한 은행으로서 조선 식산은행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 식산은행은요, 기존에 농공은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의 후신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일제가 만든 은행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후 의열단 나석주가 의거했었던 대표적인 거점이기도 합니다. 의열단에서 요거 다시 나오죠. 자, 13번입니다. 1920년대 기존의 무단 통치는 3.1운동을 계기로 문화 통치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자, 그 이후의 경찰제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헌병 경찰제에서 보통 경찰제로 바뀌게 되죠. 보통 경찰제는 고등 경찰제 요걸로 바뀌는데 사실상 1920년대의 정책이다. 문화 통치 때 헌병 경찰제가 아니고 이런 단어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1910년대 초대 총독. 초대 총독으로 부임했네요. 백오인 사건, 신민회가 해산됐었던 백오인 사건, 이는 이 총독을 암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라고 조작됐었네. 바로 데라우치 총독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요, 문화통치 사이토 마코토라는 이런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토 마코토는요, 문화통치의 근간이었었던 친일파 양성 정책을 본격화하기도 하고요. 문화통치 관련해서 등장하는 총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강우규라는 인물이 사이토 총독 암살을 시도했었다라는 내용이 의거활동에서도 등장합니다. 15번 1920년대 일제의 정책 중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평의회, 협의회 이를 구성하여 조선인들을 통치에 끌어들이고자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겠지요. 1920년대 일제의 지방자치제 문화통치 시기. 16번 1920년대 25년에 제정돼서 쭉 이어졌었던 법령인데요. 자, 당시 확산되던 사회주의자들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치안유지법 문화통치 시기에 제정. 17번에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폐지되죠. 기존의 회사령은 허가제였었고 이제 어떻게 바뀐다라고 봤냐, 신고제로 바뀌어서 회사 설립의 요건이 완화되죠. 일본 본토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성격이 강하다. 20년대 회사 설립 신고제. 18번 1920년대 식량을 수탈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게 되네요. 자, 부족했었던 각종 식량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냐, 국내에서 한반도에서 식량 생산을 증대시켜서 일본에 더 많은 양을 수탈하도록 하는, 이게 지금 뭔가요? 산미 증식 계획이죠. 산미 증식 계획은 증산에 들어간 이런 시설 개선 비용을 농민에게 부담시켜서 농민의 그 부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더 많은 양을 수탈해 가다 보니까 국내 식량 부족 현상이 나오게 되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충당했었다. 1920년대의 정책, 일제의 정책이었었네요. 19번 1920년대 일제가 흥남에 공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흥남 질소 비료 공장. 1920년대 일제가 만들었다. 20번 1929년 미국에서 발발했었던 국제 경제 위기입니다. 30년대
30년대 초에 전국으로 확산됐었던 이것이 바로 경제 대공황이었었죠. 경제 대공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일제는 한반도에 민족 말살 통치를 자행하게 되는구나. 21번. 자, 일제는 전쟁을 일으켜서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는데요. 30년대 초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바로 만주사변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37년에는요. 일본이 일으켰었던 중일전쟁이 있었죠. 22번 보겠습니다. 1932년 농민 경제 안정화를 목적으로 1930년대 초에 일제가 추진했었던 정책이다. 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농촌진흥운동이 되겠네요. 농촌진흥운동 1930년대 초에 민족말살 통치 시기 전반기에 해당하죠. 자, 일제가 농민들을 달래주기 위한 목적이 강했었구나. 23번 1930~40년대 한국인을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동화시키자. 민족말살 통치의 일환이었었죠. 황국신민화 정책. 예, 민족말살 통치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는 30년대 후반에 가서 더 강화되게 될 겁니다. 24번에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암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왕에게 충성한다라는 이런 맹세죠. 황국신민서사. 황국신민서사의 암기를 강요했구나. 민족말살 통치다. 25번 1930년대 일제가 한반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경제 수탈 정책이죠. 자, 전쟁 물자를 보급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구나. 전쟁 수행 당시의 민족 말살 통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6번이에요. 1940년, 그러니까 민족 말살 통치가 극에 달하고 있었던 시기로 접어드네요. 일본식 성명으로 개명하자. 요게 바로 이제 창씨 개명 정책이죠. 27번 1930년대 전시 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의 법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국가 총동원령이죠. 이 국가 총동원령은 1930년대 후반에 벌어진 중일전쟁을 계기로 국가물자를 총동원하자라는 이런 법령이 되겠죠. 28번 일제의 식민지 역사 정책인데 일본 내지인과 조선인은 같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에게 충성해야 된다 라는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내선일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29번 1930년대 경제정책으로 한반도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는 양을 사육하는 이런 경제수탈 정책, 일본이 수행하는 그 경제정책,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에 이렇게 산업으로 뒷받침해라 라는 거네요. 남면 북양 정책, 민족말살 통치 시기. 30번 1930년대 후반에 군 지원자연의 군사를 모집하고 또는 전시체제 강제 도역이다. 자,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확대되는 일제의 수탈 정책인데요. 지원병제와 징용령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지금 화면에는 순서가 조금 어긋나 있는데 내용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1936년. 자, 이러면은 이제 중일전쟁 이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령인데요. 국가총동원령 이전과 이후에 사상 통제 법령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먼저이고요. 국가총동원령 이후다라고 하면은 사상범 예방구금령,
보호관찰령과 예방구급령이 더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선후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으로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국가총동원령 이후는 예방구급령이다. 예방 차원에서 모두 다 잡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전 보호관찰령보다는 더욱더 강화된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의 정책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33번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일본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신사 방문을 강요했었던 이런 정책들, 궁성요배, 신사참배 다 30-40년대 일제의 정책. 34번 1941년 40년대 초 일본이 일으킨 이 전쟁으로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는 이제 끝을 향해 달리게 되네요.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5번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제의 정책은 정말 극을 향해 달리게 되는데 그러한 정책들, 자, 학생을 전쟁까지 동원하네요. 학도 지원병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쟁의 병사로, 군사로 한국인들을 강제로 모두 다 동원하게 되는 징병제까지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더 강화된 막바지의 정책들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36번 1930년대 후반에 본격화된 정책들인데요. 식량을 수탈하고요. 금속 수탈로 강화되게 되는데 공출제입니다. 금속 수탈, 금속 공출이 더 강화된 정책이고요. 금속 수탈은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이 벌어져야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순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37번 태평양 전쟁 이후 일제는 식량을 어떻게 통제하나요? 배급제를 시행하죠. 식량을 배급할 만큼 식량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막바지 정책. 38번 일제가 학생과 여성까지도 포함하는 노역 조직을 만들게 되니 근로보국대라고도 합니다. 여성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는구나. 그 절정에 있는 게 39번. 여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한다. 정신대 근무령이라고도 하죠. 여성을 강제 노역 현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은 남자가 없기 때문에 행해지는 정책. 그래서 마지막 막바지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기다리면서 저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